자, 일단 우리가 이제 고등과정 영역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거의 원 레벨에 가까운 스칼라 개념과 벡터 개념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들어본 적 있는 사람? 두 단어, 스칼라라는 단어나 벡터라는 단어. 있어요? 둘 다 생소한가? 벡터는 들어봤어. 어디에서? 보통 수학 단계 이야기할 때 나옵니다. 원래 수학이 여러분들 초등 과정부터 해서 1, 2, 3, 4, 5, 6학년이고요. 그래서 옛날 수학은 중등 수학을 7, 8, 9라고 했어요. 이제는 다시 그게 책이 바뀌면서 중등 수학 1, 2, 3이 됐죠. 그리고 고등 수학 상하, 수학 1, 수학 2, 미적분학, 미분적분학, 원래는 옛날에 미적분학도 1, 2가 있었고, 지금 이제 그냥 미적분학으로 묶였죠. 확률과 통계가 있고, 지금은 기하라고 부르지만, 그 기하 책의 옛날 이름이 기하와 벡터, 줄여서 기백이었어요. 자, 그럼 스칼라와 벡터 개념부터 차근차근 갈게요.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물리랍니다. 크기나 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물리량이고요. 크기나 양을 표현하는 물리량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스칼라의 개념은 뭐에 대한 개념이다? 크기와 양, 즉 절대값에 대한 개념이 됩니다. 절대값의 표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수로만 나타나게 됩니다. 간혹 스칼라에 음수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양수인데, 근데 그러면 스칼라에서도 나타나기도 하는 음수의 개념은 뭐냐? 어떨 때 음수를 쓸 수 있냐면 기준값이 정해져 있는데 그 값의 양에 비해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음수를 쓰면 돼요. 예를 들어 봐봐. 가장 대표적인 스칼라 값이 높이예요. 네덜란드의 해발 고도는 마이너스죠. 높이가 마이너스라는 말은 좀 애매하잖아. 그런데 기준을 우리가 해수면의 평균 높이인 해발 고도라고 잡았잖아요. 네덜란드 땅은 평균적인 고도가 해수면보다 낮은 땅들이 많으니까 마이너스 고도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결국 스칼라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지. 스칼라라는 개념 박스에 어떤 크기 값 하나를 대입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학교에서 코딩 좀 배웠니? 정보나 이 시간에? 우리 코딩 같은 거 할 때 코딩에서 A = 10 엔터 딱 때리면 이거 무슨 뜻이라고 배웠어 혹시? A가 10이다가 아니라 A라는 변수에 10의 값을 대입하라라고 하잖아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스칼라라는 변수 값에 크기 값이 대입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 근데 그게 어떻게 돼 있다? 한 개의 값이 대입돼 있는 거예요. 크기를 표현하는 거니까, 양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스칼라는 이 값과 동등한 취급을 하면 되죠. 즉 스칼라는 뭐 어떻게 된다?
숫자 취급을 합니다. 숫자 취급이란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사칙 연산을 적용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대신에 한 가지 제약은 있습니다.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쓰면 되는데 차이가 좀 있다는 거지. 더하기 빼기랑 곱하기 나누기에. 요 개념이 어디까지 연결될 거냐면, 요 뒤에 운동량과 충격량, 운동량의 보존 안전 개념이 요 바로 뒤에 단원이 붙어 나오거든, 물리 파트가. 거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하기와 빼기는요, 같은 단위, 같은 차원, 같은 차수에서만 쓸 수 있는 게 더하기 빼기야. 그리고 당연히 결과값도 같은 단원, 같은 단위, 같은 차수로 나와요. 예를 들어 우리가 5a 더하기 3a는 8a가 되지. 근데 3x 제곱 더하기 2x는 하나의 단항으로 계산이 되나? 안 되죠. 왜 안 되는데? 같은 단위, 같은 차원이 아니잖아. 하나는 x 2차항이고 하나는 x 1차항이었잖아. 그러니까 둘은 하나에 더해서 하나의 항으로 묶을 수가 없잖아. 이런 거랑 같은 개념인 거지. 같은 차원, 같은 차수가 아니니까 한 단위로 묶으면 안 된다. 의 개념이 되는 거고, 여기 곱하기 나누기는 다른 단위끼리 곱하거나 나눌 수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 그 결과까지도 또 다른 단위로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길이의 길이를 곱하면 넓이가 되고, 맞죠? 길이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이 되죠. 같은 단위끼리 곱해도 되고, 다른 단위끼리 곱해도 되고, 다른 단위로 나눠도 돼요. 어쨌거나 그렇게 했을 때 새롭게 나오는 단위는 앞에 두 단위와도 전혀 다른 또 다른 단위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 알겠죠? 자, 오늘 우리가 스칼라에서 배울 개념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칼라에서 배우는 개념은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 시간, t. 시간 단위는 세컨드, s, 초. 그 다음에 이동거리 s, 단위는 미터, 이동거리. 그리고 속력 v, 단위는 미터 퍼 초, 미터 퍼 세컨드. 요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알겠지? 자, 요게 스칼라였고요. 자, 벡터. 벡터라는 것은 가장 벡터를 우리가 쉽게 알아보는 것은 뭐냐면, 벡터는 그 물리량 위에 이렇게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
스칼라의 물리량에 방향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봐봐. 이 벡터라고 하는 물리량에는 크기 개념과 방향의 개념이 같이 대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숫자 값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수열에 가까운 느낌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아. 세트 메뉴라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얘는 우리가 숫자 취급하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그냥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맞지? 그래서 이 벡터는 별도의 벡터 연산이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벡터 연산이 원래 옛날에는 중등에 3가지가 다 있었어. 지금은 하나가 빠져서 둘만 남아 있습니다. 합과 차가 빠졌어, 쉬운 게. 자, 뭐냐면요. 벡터의 합과 차는 우리가 평행사변형법이라 해가지고요. 그냥 이건 그림으로만 여러분들 인지만 하세요. 이런 거야. 요게 벡터 A고, 얘가 벡터 B면, A와 B를 이웃한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그 대각선의 길이와 방향이 벡터 A 플러스 벡터 B로 한다가 합이에요. 그리고 원래 차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 얘가 벡터 A죠. 얘가 벡터 B고, 얘가 마이너스 벡터 B. 자,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라는 거는 반대쪽 방향의라는 뜻인 거야.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는 방향을 180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A 마이너스 B 벡터는 A 플러스의 마이너스 B 벡터로 해석하는 거야. 계산식에서. 그러면 따지고 보면 요렇게 평행사변형이 돼서 얘가 되겠죠. 맞지? 근데 얘는 얘랑 평행이동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얘가 A-B. B 끝에서 A 끝으로 가는 게 A-B였다는 거죠. 좀 이따가 내가 이거 변이 때문에 좀 써먹으려고 일부러 좀 요 부분을 디테일하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곱이 2가지가 있거든요. 벡터 곱이. 하나가 내적 스칼라 곱. 하나는 내적 벡터 곱인데, 내적, 외적, 벡터 곱, 스칼라 곱인데 있잖아요. 이 2개는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다 배웠다? 이 2개는 우리 중등 과정에 있어. 심지어. 단지 이게 벡터 곱이라고 안 가르쳐 줄 뿐이야.
얘가 2를 구하는 공식에 숨어 있고요. 얘가 전자기력에 숨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봐봐. 자, 요거 한번 봅시다. 비스듬하게 힘 F를 줘서 수평으로 S만큼 이동했잖아. 이때 일의 양은 어떻게 계산해내는지 알아, 혹시? 그냥 FS야? 그냥 FS가 아니고, 원래는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F를 이렇게 잘라요. 수평 수직으로. 요게 사실은 요게 사실 우리가 합력 구할 때 쓰는 거거든요. 힘이 벡터라서. 알짜인 구할 때 쓰는 건데. 그래서 요 힘 F를 수평인 Fx와 수직인 힘 Fy로 쪼개. 그래서 이 경우 일의 양은 원래 Fx축의 S랑 Fy축의 H랑 더하는 거야. 근데 지금 H가 0이죠. 수직으로 올라가는 높이가 없잖아. 그래서 요것만 구하기 때문에 Fs sin θ가 돼요. 여러분들 잘 봐봐. 중학교 3학년 때 1의 양을 구하는 공식 배웠잖아. 0인 경우가 세 가지가 있었죠. 힘이 0일 때, 안 움직였을 때, 수직일 때. 이해가 되지? 요 세 개. 이게 원래 스칼라법 내적에서 말하는 거고요. 외적은 뭐냐면요,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은 모르나? 예. 전자기력. 전류가 흐르고 수평으로 자기장이 가고 수직 방향으로 힘이 생길 때 여기서 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원래 우리는 F의 크기를 B, I, L 사인 세타라고 이야기하잖아. 원래 이거의 오리지널 공식은 F 벡터는 I 벡터 크로스 B 벡터 L이 됩니다. 그리고 요 I 벡터 크로스 B 안에 사인 세타의 개념이 포함이 돼요. 이게 외적이라서. 외적 개념 안에 원래가 90도일 때 최대가 된다라는 개념 자체가 들어가. 그리고 여기서 순서가 BIL이거든요. I 크로스 B인 이유가 I에서 B 쪽으로 오른손 나사 감기를 하면 흰 방향이 나온다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봐봐. I에서 B 쪽으로 오른손을 감으면 엄지가 흰 방향이 난 소리야. 이거하고 손을 꼬을 게 아닌 거야, 원래는. 그냥 I에서 B 쪽으로 손만 돌리면 됐던 거야. 그럼 엄지가 무슨 방향이었다? 흰 방향. 요게 이제 원래는 물투 이상에서 일반 물리학, 대학교 물리학 쪽으로 넘어갈 때 쓰는 방법입니다. 벡터곱을 이해한 뒤에.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숨어 있는 게 왜죠? 자,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사칙연산이랑 계산법 자체가 아예 애시당초 다르죠. 그래서 벡터는 벡터대로의 다른 표현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다른 계산식, 다른 개념들이 있는데 중등 때까지 배운 건 전부 다 스칼라였던 거죠. 우리가 이때까지는. 아니면 벡터인데 그 벡터의 개념을 살짝 숨겨놓고 있었던 거예요. 즉 벡터라는 거 쉽게 말하면 크기와 방향을
지닌 물리량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벡터가 힘이 되는 겁니다. 왜? 힘의 3요소는 힘의 크기, 힘의 방향, 작용점. 특히 우리가 통합과학이나 물원을 배우는 범위 안에서 통과랑 물원 이전 버전까지 통과 물원 안쪽까지를 이해할 때 벡터 방향 개념을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수는 반대쪽이다. 그러면은 양수는 어디를 잡으면 되느냐? 처음 움직이는 쪽이다. 이렇게 잡으세요. 이게 가장 덜 헷갈립니다. 인터넷 강의, 인강들 있잖아요. 인강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사실은 강사들마다 방향을 잡는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강사들은 무조건 우리 좌표 평면축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는 강사들도 생겨. X축 양방향, Y축 양방향을 무조건 플러스, Y축 음방향, X축 음방향을 무조건 마이너스로 잡는 케이스가 생기는데, 그러면 물체가 떨어질 때는 운동 방향도 마이너스, 이동 거리도 마이너스, 운동 방향도 마이너스, 변이도 마이너스, 중력 크기도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오히려 더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처음 움직이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고, 어차피 운동을 비스듬하게 하게 되면 그 운동하는 이 직선으로만 움직이면은 그냥 그 방향으로 우리 수직선 그어놓고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면 저쪽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처음 운동이 플러스, 반대쪽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게 제일 계산의 오류도 적고 속 편합니다. 그리고 방향 실수만 안 하면 돼. 어디가 플러스인지 문제 풀 때 표시해놓고. 그리고 그러면 오늘 배우는 이 벡터량은 뭐냐? 변위 S벡터, 속도 V벡터, 그리고 가속도 A벡터고요. 변이 다니는 미터, 속도 다니는 미터 퍼 세컨드. 그래서 변이 속도는 저기에 있는 거리 속력과 비교를 하면 되고, 가속도는 스칼라량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은 가속도를 스칼라로 표현하게 될 때는 가속도의 크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얘는 그래서 다니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되는 거죠. 오케이? 정리. 후딱하지쇼가 도킹. 자, 그러면 일단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할게요. 이동 거리와 변이. 자, 이동 거리와 변이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이동 거리는 내가 있었던 위치들 있죠. 내가 존재했던 모든 위치들을 시간 순서대로 쭉 이어간 선의 총 길이입니다. 스칼라기 때문에 방향이랑 상관이 없고요. 방향하고 상관없이 계속 길어질 것이고 당연히 계속 증가하겠죠. 맞지? 그럼 두 점 사이의 이동거리는 몇 가지 나온다?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지. 변이는 말 그대로 두 점에서의 위치 변화, 즉
최단 직선 거리와 방향에 대한 개념이 변위예요.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그 그림 동화 이야기 있죠. 알고 보면 되게 무시무시한 이야기. 그 초반 이야기에 보면 그 계모가 애들을 숲에다가 버리려고 하잖아. 그런데 헨젤이 알고 보니 도라에몽이라서 살아남죠. 첫날은 주머니에서 흰색 조약돌이 끊임없이 나와서 살아남고, 둘째 날은 돌멩이가 아닌 빵 조각이 나와서 길을 잃어버리고 그 마녀의 집으로 가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그걸 잠깐 생각해 보자. 자, 이런 숲에서 여기 이제 집이 있었겠죠. 그냥 대략 이렇게만 생각해 보자고. 여기다가 갖다 버렸을 거야, 애들을. 자, 여기서 여기다가 갖다 버리는데 길을 이렇게 갔을 거라고. 길 잃어버리라고. 그지? 그럼 이 꼬불랑 이게 뭐가 된다? 이동 거리가 되겠죠. 변위라는 개념은 원래는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얘를 좌표 평면을 이렇게 잡아놓고 이게 뭐가 되냐면 처음의 위치 벡터야. 얘가 나중에 위치 벡터가 된다고. 그러면 저 두 위치 벡터의 차 벡터, 나중에 위치에서 처음의 위치를 빼게 되면 결국 여기서 여기가 되는, 맞지? 처음의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가는 얘가 뭐가 된다? S 벡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오늘 컨디션이 끝장인데? 한 바퀴가 100m야. 자, 세 바퀴를 돕니다. 이동 거리는 몇 미터죠? 그치, 300m. 변위의 크기는 얼마죠? 세 바퀴 돌았을 때 변위의 크기는 0이죠. 왜? 출발점으로 돌아올 테니까. 그러면 세 바퀴가 아니라 절반만 움직일게. 1.5바퀴. 한 바퀴 반. 이동 거리는 얼마? 150m. 변위의 크기는? 틀렸죠? 그렇지. 역시 이 문제는 낚여야지만. 그쵸? 역시 이 문제는 낚여야지만. 선생님 거 물원이고 물원 이상의 내 거 딱 운동 파트의 속도를 가리키는 요 파트에 늘 이 문제가 나오고 꼭 누구 한 명은 낚여줍니다. 다행히. 역시 이 문제는 낚여야지만. 요게 변이죠. 요게 50m고. 그래서 얼마? 파이분의 100m다. 이렇게 낚여줘야지만. 거리랑 변이의 차이 알겠죠? 무조건 최단거리 직선으로 자르면 되는 겁니다. 요게 거리와 변이의 차이. 그래서 그럼 여기까지 정리했을 때 결국 거리와 변이를 비교하자면 일반적으로 변이의 크기와 이동 거리를 비교하면 이동 거리가 더 큰데 딱 한 가지일 때 어떻게 될 수 있다? 같아질 수 있다. 언제? 이동 거리가 직선 경로일 때. 이동 거리가 방향의 변화 없이 직선으로 갔을 때, 돌아오는 것 없이 직선으로 갔을 때는 이동 거리와 변이가 같아질 수 있다. 그래서 직선 운동을 이야기를 할 때는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직선 운동을 할 때는 변이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그러면 안 돼요. 과거급에서 벡터 표시 넣었다 뺐다 했다가 다 끄어버려요. 서술형 문제. 근데 선생님 경험상 인문계열 일반계구 서술형에서 벡터 표시 넣었다 뺐다 한다고 끄어버리는 잔인한 선생님은 아직까지 못 봤다. 넣는 선생도 잘 없다. 사실 일반계구 레벨에선. 물투 가지 않는 이상은. 알겠죠? 자, 이게 거리와 변이입니다. 됐지?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조금 더 이제 그래프로 보면 일반적으로 변위의 그래프로 바뀌게 될 때 가로축은 둘 다 똑같이 시간입니다. 세로축이 바뀌어요. 이때까지 우리 보통 거리 시간 그래프였잖아. 여기서부터 무슨 그래프로 바뀌냐면 위치 시간 그래프로 바뀔 거야. 세로축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그래프 볼 때 세로축 값이 중요하니까 세로축 값 잘 봐주셔야 돼요. 위치 시간 그래프로 바뀔 건데,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요렇게 움직였다고 칩시다. 여기 6초, 여기 8초, 여기 6m, 여기 8m. 자, 8m란다. 여기 10m. 요런 식으로 만약에 움직였다고 치자. 철수의 직선상에서 시간에 따른 위치를 표현한 그래프다. 딱 점을 표시해 줘야지. 그죠? 자, 이 그래프에서 일단 요거부터 봅시다. 0에서 8초까지 총 이동 거리는 얼마고 변위의 크기는 얼마씩이죠? 이동 거리는 몇 미터고 변위의 크기는 몇 미터죠? 그치. 이동 거리는 14m고 변위의 크기는 몇 미터? 그쵸. 6m죠. 왜? 원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동 거리는 지금 생각하면 10m 갔다가 4m 돌아온 게 이동 거리인 거고 변이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만 간 거잖아. 이해가 되지? 요게 이동 거리와 변이가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속력 V와 속도 V 벡터의 공식을 배우면서 이제 요 그래프에서 좀 더 데이터를 추가해 가도록 할게요. 속력이라는 것은 T분의 S. 속도라는 것은 T분의 S 벡터입니다. 자, 요거 개념 설명 좀 볼게요. 결국 뭐냐면 속력이나 속도라는 거는 운동의 표현.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 거리나 변이를 표현하는 게 결국 빠르기를 표현하는 거잖아. 움직이는 정도의 빠르기. 그리고 변이는 당연히 방향이 개념이 포함이 되게 되죠. 그런데 요거 잘 보세요. 사실 우리 시간이라는 개념 있잖아.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개념이 들어있죠. 맞지?
시간이라는 개념도 사실 그래서 델타, 변화량이라는 개념이 내재돼 있어요. 변위는 개념 자체가 사실 변화량이 들어있죠. 이동 거리도 사실은 뭐야?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변화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볼 때 요 꼬라지 자체가, 이 스타일 자체가 우리가 1차 함수에서 말하는 y는 ax 플러스 b 에서 a를 뭐라 그러죠? 기울기라고 하면서 뭐 어떻게 구하지? x 증가분의 y 증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결국 이거 델타 x분의 델타 y잖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잖아 결국. 그러고 얘를 뭐로 표현한다? x, y 그래프에서 요 점이 b고 요 기울기를 a라고 쓰잖아. 그런 것처럼 속력, 속도 개념이 이렇게 잡혔다면 결국 어떻게 볼 수 있다? 가로축의 시간, 세로축의 s 위치를 잡았을 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이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될 것이다? v 혹은 v 벡터의 크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봐봐. S가 14고 S 벡터가 6이니까 V는 8분의 14라서 4분의 7m/s가 될 거고 V 벡터의 크기는 그래서 나누면 4분의 3m/s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여기 이 V 벡터 4분의 3m/s 얘는요 사실 요 점과 이 점을 잇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V 벡터의 크기가 돼. 맞지? 얘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는데 4분의 7은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죠. 이동거리는 줄어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이동거리를 이 그래프에서 찾으려면 여기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야 된다? 올라가야죠. 맞지? 여기서 대칭적으로 그래프가 올라가서 요 끝에가 얼마? 14m를 찍어 놓고 그지? 요 점에서 요 점 끝을 이렇게 이어서 요 길이가 V라고 요 기울기가 V라고 이야기를 해야 됐던 겁니다. 오케이? 자, 기본적인 속력 속도의 가장 기본 틀을 먼저 잡아줬어요. 일단 요거 필기하고 나면 속력 속도의 살짝 심화 개념 평균 속도, 순간 속도 개념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 빨리 정리.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속력 개념에 살짝 심화로 가볼게요. 평균 V, 순간 V. 사실 맨 처음에 속력과 속도 개념을 구분하고 나면 통과에선 솔직하게 속도 개념, 그러니까 벡터라는 개념에서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 이후로는 거의 속력에 가깝게 해석하게 됩니다. 속도라고 특별히 막 유달리 쓰는 형태로 문제가 제출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 운동 방향이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잘 안 내거든.
한쪽으로 쭉 움직인단 말이야, 어차피. 그리고 곡선 상태는 이게 직선이다, 곡선이다로 속력이다, 속도다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둘을 비교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곡선으로 막 움직이는데 빠르기가 어떻냐,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게 된단 말이야. 자, 평균 부위와 순간 부위. 그러니까 결국 속력이든 속도든 상관없는 거예요. 자, 우리 평균의 개념은 총시간분의 총거리 혹은 총시간분의 총변이가 됩니다. 봐봐. 여러분들 집에서부터 우리 여기 학원까지 오는데 버스 타고 오나? 걸어오나? 지하철 타고 오나? 너는 뭐 타고? 버스 타고 오고 여기 지하철 타고. 자, 교통수단이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쭉 오진 않잖아요. 심지어 선생님도 일정한 속력으로 못 와요. 왜? 오다가 신호 걸리니까. 옛날에는 거의 일정한 속력으로 많이 와서, 왜냐하면 집에서부터 유료도로로 요 뒤로 이렇게 돌아왔거든? 저기 광안대교 타고 부산항대교 타고 남항대교 타고 터널 돌아서 이래 왔는데 요즘은 이렇게 시내로 온단 말이에요. 신호 가다 서다 이래 온다고. 평균 속력을 계산하려면 각각 순간순간에 빠르기 그거 가지고 평균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게 된다? 집에서부터 학원까지 내가 움직인 총 주행 거리를 얼마나 걸렸는지 총시간으로 바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대략 내가 집에서부터 학원까지 오는데 어느 정도의 일정한 속력으로 왔다고 친다면 어느 정도의 빠르기로 왔을까가 계산이 되는 거지. 맞지? 이런 운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렇게 운동했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운동은 요렇게 운동했어요. 자, 위에가 1번 운동, 밑에가 2번 운동. 전체 평균은 똑같죠? 맞지? 1번과 2번의 전체 평균 속력은 똑같습니다. 왜?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S라서 결국 평균 속력은 이 직선의 기울기였단 말이야. 맞지? 그랬는데 얘를 구간을 딱 절반을 잘라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기역 구간과 여기 니은 구간에서 기역 구간에서는 누구의 평균 속력이 더 빠르죠? 1번이 더 빠르지. 기역 구간에서 1번은 어떻게? 이 시간 동안 이만큼을 움직였잖아. 그럼 기역 구간에서는 결국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죠. 니은은 같은 시간 동안 요거밖에 못 움직였으니까 요 점과 요 점을 잇는 이 직선의 기울기로 바뀌잖아. 2번 니은 구간에서는 대신에 2번 운동이 이 시간 동안에 이만큼의 이동을 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로, 여기서는 이 직선의 운동을 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로 바뀌지. 결국 생각해보니까 총시간분의 총거리라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리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 이거는 그 구간에서의 시간분의 그 해당 구간에서의 거리, 즉 구간의 양 극점 혹은 구간의 양 끝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돼버리네. 그 구간에서의 평균 빠르기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요 개념을 그대로 살리면 어떤 걸 이해할 수 있냐면 순간 V 순간 속도, 순간 속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순간 속도. 이 운동은 순간 속도가 어떻게 변했는가? 여기서 우리는 이것만 해석 잘하면 돼. 순간. 뭐를 순간이라 그러죠? 순간이 뭔데, 순간이? 잠깐 동안. 매우 짧은 시간. 뭐, 불교에서 유래된 단어로는 찰나, 뭐, 그런 뜻도 있죠. 눈 깜빡할 새. 그럼 봐봐. 예를 들어, 여기가 1초, 여기가 3초, 여기가 5초라고 하자. 1초와 3초와 5초인 순간의 빠르기를 비교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럼 1초인 순간은 1초를 기준으로 하는 아주 짧은 시간의 평균 속력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0.9999999초부터 1.0000001초까지 구하면 돼요. 너무 긴데 싶으면은 더 짧은 시간으로 자르면 돼. 0.9999999999999부터 1.00000000001까지 구하면 돼. 그렇게 되면 결국 점이 어떻게 되냐면 1초인 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무한히 가까운 점, 오른쪽에서 무한히 가까운 점,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 개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점 몇 개? 사실상 점 한 개죠. 1초인 요 점을 지나는 무슨 선이 그려질까? 그 두 점을 지나려면 이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이 그려지는 거야. 3초인 이 한 점을 지나는 접선, 5초인 이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이 그려지게 된다고. 이해가 돼? 결국 순간이라는 거는 매우 짧은 시간이 되면서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이제 수학 시간의 기호로는 델타 t가 dt로 바뀌고. 뭔지 알겠어? 뭔데? 미분이에요. 이 미분이에요. 접선 기울기 구하는 게 미분이잖아. 도함수. 여기 미분이에요. 봐봐. 우리가 델타 t분의 델타 s가 평균 속력이잖아. 거리를 시간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이게 뭐야?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두 점 사이의 기울기에 대한 뜻이 되는 거고, 그냥 기울기에 대한 뜻이잖아. 이건 접선의 기울기라는 뜻이잖아. 이게 미분이에요, 결국. 맞지? 여기까지 정리하면 뭐냐? 여기까지 정리. 여기까지 정리. 우리는 지금 거리와 속력, 혹은 변이와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싹 정리했더니, 거리의 뭐는 기울기가 V더라. 이런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었다. 그죠? 응? 자, 그 다음 내용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등속 직선 운동. 자, 앞에 있는 등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속력이 일정이에요. 직선이라는 말은 S랑 S벡터 크기가 같고 V랑 V벡터 크기가 같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즉, 이 두 개가 같으면 속력 일정 이꼴 속도 일정이기도 하다는 거지. 맞지?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자, 세로축의 속력 V, 가로축의 시간 T를 딱 잡아주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렇지. 시간축의 나란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이때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잡으면 요게 델타 T잖아. 요게 뭐고? V고. 그럼 얘가 뭐가 되는데? 그렇죠. 얘가 델타 S가 되는 거죠. 거리. 결국 얘는 뭐가 된다? V 곱하기 델타 T가 되잖아. 맞죠? 이 그래프의 뜻 자체가 무슨 소리냐면, 자, 봐봐. V의 뜻은, 속력이나 속도의 뜻은 말 그대로 1초에 갈 수 있는 거리란 뜻이잖아. 맞지? 얘를 곱하기 델타 T 한다는 건 무슨 소리다? T초 동안 혹은 T 횟수 반복해서 더하라는 소리가 곱하기예요. 그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 2 곱하기 3하고 3 곱하기 2의 차이. 2 곱하기 3은 2 곱하기 3. 2를 3번 더한 거죠. 3 곱하기 2는 그치, 3을 2번 더한 거. 그럼 V 곱하기 델타 T는 V를 T번 더한 것이 되는 거지. 반복 누적해서 요걸 곱해서 나온 거 S. 총 누적 이 거리 혹은 변이가 되는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그래프에서 봐봐. 결국 ST가 돼버리면 여기서 우리 S는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죠. 아까 우리 여기서 기울기가 V였다는 게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VT 그래프에서 설사 일정하지 않더라도 얘를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본다면 내접한 사각형들의 뭐로 상상할 수 있게 된다, 문제가? 사각형의 합으로 상상할 수 있게 되죠. 여기 생기는 오차 어쩔 건데? 얘를 좀 더 촘촘하게 자른다면, 종이찰처럼 얇게 자른다면 빈틈없이 꽉 채울 수 있겠지. 결국 이 그래프 밑넓이가 뭐가 된다? S인 이동 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오면 S 그래프의 기울기가 V였다면 반대로 V의 밑넓이는 S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됐죠? 네. 자, 계속 설명 연결해서 갈게요. 요 앞에 지워도 되지? 네.
왜? 왜 시계 보는데? 가속도 A. 아까도 말했지만 A는 단위가 미터 퍼 세컨드 제곱입니다. 자, 가속도의 정의 자체가 델타 T분의 델타 V 벡터예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그래프 꼬라지다. 그 공식 형태의 틀이죠. 그럼 얘는 우리는 굳이 다시 앞에 거를 들춰보지 않아도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를 예상할 수 있지. 어떻게? 세로축의 V, 가로축의 T를 잡으면 A가 0보다 크고 일정하면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 된다는 소리고. 맞죠? A가 0보다 작고 일정하면 속력이 감소하는 운동이 된다는 소리지. 만약에 A가 0이면 저절로 무슨 운동이 돼버린다? 네. 등속 직선이 되어 버린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뭐를 할 거냐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공식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공식이 4개가 있어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방정식이라 그래서 1, 2, 3식이 있고,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에서만 구할 수 있는 독특한 평균 속력의 공식이 하나가 더 있어. 요 4개를 우리 책에 보면 요 다음 바닥 110쪽에 보면은 공식이 나오는데, 맨 위에 그게 나오는데 그 밑에 그래프를 활용해서 저거를 추론해 볼 겁니다. 그리고 저기 힘 가속도 뉴턴의 운동 법칙은 다음 주에 내가 따로 가르쳐 줄게요. 힘 부분, 합력 부분 좀 따로 해가지고 시간을. 그러면 저 공식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요. 증명 과정이 복잡하진 않아요. 그냥 요거 공식 풀어보면 됩니다. 이 공식을 풀어볼게요. 봐봐. 자, 등가속도 직선이기 때문에 그냥 벡터 표시 생략할게요. 직선이니까. A는 델타 T분의 델타 V니까 결국 델타 V는 A 델타 T가 되죠. 자, 이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A 델타 T의 뜻은 변화량이다라는 뜻이 내정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델타 V라는 것은 V-V0라는 뜻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그냥 V가 나중의 값, V0가 처음의 값이라는 뜻이에요. 응? 그래서 첫 번째 식이 나오죠. V는 V0 플러스 A 델타 T. 요게 1번식입니다. VT식. 시간에 대한 속력의 공식. 속력, 속도의 공식. 원래 시간에 대한 속도식이죠. 응? 그리고 이걸로 우리가 1참수 그래프를 그릴 거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재정리해 보면 V는 A 델타 T 플러스 V0가 돼요. 이거는 내가 일부러 Y는 AX 플러스 B 꼬라지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프 그리기 이해하기 편하라고. A가 기울기라는 거 이해되죠? 그지? 그리고 V0가 Y절편. 0초일 때 속력이니까. 맞죠? Y절편의 뜻이 딱 맞지? 그리고 하나 더.
나중에 연립방정식 풀이를 위해서 요 식에서 델타 t는 a의 v-v0 하나 정도만 잠깐 뽑아 놓을게요. 좀 이따 연립방정식 풀이용으로 쓸 겁니다. 그리고 함수식을 뽑아 놨으니까 그래프 그려야죠, 저걸로. 맞지? 자, 여기가 뭐다? V0죠? 그럼 여기가 뭐가 돼? 나중속도 V잖아. 그럼 봐봐. 요만큼이 뭐예요? V0죠. 여기서 여기가 뭔데? V-V0니까 뭔다? A 델타 T잖아. 맞지? 그리고 요 밑에 요 길이가 뭐다? 델타 T죠. 여기가 T초일 거니까. 여기가 원이죠. 맞지? 그럼 봐봐. V는 요 점이 V죠. V0 더하기 A 델타 T가 맞지? 근데 이거 봐봐. 우리 세로축이 뭔데? 가로축이. 속시 그래프잖아. 속시 그래프. 속력 그래프 밑넓이가 뭐라고? 거리라며. 변이라며. 따라서 이 넓이가 뭐다? 이제 속력이었으면 이동거리가 될 거고 속도였으면 변이가 되겠죠. 근데 직선이니까 똑같겠네 어차피. 네, 얘가 있습니다. 맞잖아. 자, 그럼 바로 구합시다. S는 자, 밑에 사각형. 밑에 것만 먼저 구하려면 뭐가 된다? V0 델타 T. 그 다음에 위에 거. 위에 삼각형. 자, 밑변 델타 T, 높이 A 델타 T 삼각형이니까 절반. 2분의 1 A 델타 T 제곱. 맞지? 요게 두 번째 식입니다. 원래는 2번 식에다가 대부분의 책에서는 이 2번 식에다가 얘를 대입해서 풀어서 정리하면 3번 식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해요. 실제로 풀어서 정리하면 나와. 근데 제곱이라서 정리하기 정말 귀찮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식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사다리꼴이잖아.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로 S를 구해도 되죠? 자, 사다리꼴의 넓이 S는 2분의 1 V 플러스 V0 델타 T가 맞나요?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방법. 밑변, 윗변 더하고 높이 곱하고 반. 얘가 높이고 얘가 밑변, 얘가 윗변. 2분의 1의 V 플러스 V0. 여기서 여기까지가 V. 여기서 여기까지가 V0. 두 개 더해서 높이 곱하고 나누기 2. 맞지? 그래서 여기 델타 T에 얘 대입하면 돼. 그러면 2분의 V 플러스 V0 곱하기 A의 V 마이너스 V0가 되고, 항상 계산 실수는 분수에서 나온다가 선생님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분모를 없애도록 할게요. 2A 다 넘길게.
그래서 EAS는 다 넘기고 나니까 뭐가 보여? 합차가 보이죠. 그래서 요렇게 말하는 SV식이 나오고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 요식에서 델타 T분의 S는 하면 뭐가 남았죠? 2분의 V 플러스 V0가 남았죠. 맞지? 이거 총시간분의 거리잖아. 뭐의 뜻을 가진다 얘가? 평균 속도의 공. 맞잖아. 요게 마지막 하나의 공식인데 이 평균 속력은 되게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 풀 때 참 많이 쓸 수 있어요. 얘가 어디냐면 요 점이거든. 얘랑 딱 정중앙이 돼. 그래서 여기 그러면 요 사다리꼴의 넓이와 요 파란 사각형 넓이가 같아지고요. 이 평균 속력은 뭐가 되냐면 여기 2분의 t초의 순속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0에서 2초까지의 평균 속도의 크기는 등가속 운동일 때 1초의 순간 속도랑 같아요. 요걸로 나중에 여러분들 물리원 쪽으로 수능 문제, 물리원을 선택해서 만약 수능 문제를 풀어야 되면 되게 많이 써먹을 포인트가 될 겁니다. 혹은 통합과학에서 등가속도 관련 문제 풀 때 되게 많이 써먹게 될 수 있는 포인트예요. 내가 아이들한테 한 번씩 내주는 문제 중에 하나가 요걸로도 장난을 종종 문제를 내는데 요 공식을 활용하는 문제가 종종 나와요. 자, 요건 지워도 되나? 그래서 총 정리하면 요 뒤에 이제 새로운 개념 A를 배웠지만 똑같죠. V의 기울기가 A였고 따라서 저절로 A의 밑넓이가 S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의 기준은 시간이었던 거지. 오케이? 응? 그래서 무슨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다? V 그래프가 중요한 거야. VT 그래프가. 왜? VT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요? VT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밑넓이로 거리를 알아볼 수 있고 기울기로 가속도를 알아볼 수 있어. 가속도가 나오면은 질량을 곱하면 힘의 크기도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V 그래프가 되게 중요해요. 문제 풀 때 V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운동 관련 문제라서 풀이 과정이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하나 내볼게요. 30m/s로 달리던 차가 저 앞에 멀리 있는 신호등의 정지 신호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완전히 멈춘데 4초 걸렸어요. 왜? 30m/s면 저거 시속으로 전환시키면 시속 108km예요. 그럼 멈춘데 한 3, 4초 걸립니다. 끼익 하면서 완전히 멈추는데 4초 걸린 거야.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였고 직선상에서 운동했다면 제동거리는 몇 미터일까요? 라는 문제. 풀이 과정이 한 4가지 돼요. 한번 풀어봐봐요. 요거 풀고 잠깐 쉬었다가 와서 중력장 설명해 드릴게요. 풀어. 봐봐.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한다 그러면 가속도부터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인데, 자, 여기 델타 t가 있죠. 자, 델타 v를 구해야 되는데, 델타 v는 어디 숨어 있냐면, 여기에 나중 속력은 제로고, 여기에 처음 속력이 30인 게 나오잖아. 그러면 결국 속도 변화량은 마이너스 30이에요. 4초 동안에. 즉, 마이너스 2분의 15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돼. 이러고 나서 우리가 궁금한 건 S잖아. 맞지? 그래서 2번식이나 3번식에다가 대입해서 푸는 거야. 2번식에 대입하면 제일 이제 개고생하는 거고, 3번식에 대입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 2번식에 대입하면 S는 30 곱하기 4 마이너스 2분 더하기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5에 4의 제곱이라서 120 빼기 60이라고 해서 60이 나오는 거고, 3번식에다가 대입하면 2 마이너스 2분의 15 S는 0제곱 빼기 30제곱이라서 마이너스 15S는 마이너스 900. 그래서 S가 60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고생을 해요. 가속도를 구하고 이제 엄하게 가면. 아니면 이제 굳이 수식으로 풀고 싶다. 아니면 너희들이 그래프로 그렸는데 이게 확신이 잘 안 선다. 그러면 추천하는 방법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구해야 되지. 평균 속력은 2분의 0 더하기 30이라서 15m/s잖아. 그러면 총 이동 거리는 평속 곱하기 시간이니까 15 곱하기 4라서 60m도 되는 거죠. 그거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푼 것도 있죠. 34 넓이.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10시 되면 중력 설명하고 중력장 운동 설명 들어갈게요. 만유인력, 뉴턴이 발견했다라고 하는 힘이죠. 만유인력이라는 것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 사이에 그 질량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 힘의 정체가 만유인력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작용 반작용의 성질 때문에 내가 물체를 당기는 힘과 물체가 나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접촉력이기 때문에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공간에 대해서 작용하는 힘이라 그래.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의 공식을 적어보면 그 힘의 크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내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은 선생님 질량에 비례하거든. 그리고 물체가 선생님을 잡아당기는 힘은 물체 질량에 비례해요. 근데 문제는 나랑 물체 사이의 만유인력은
작용 반작용이라서 힘의 크기가 같아야 돼. 그 말은 나랑 분필이 잡아당기는 힘은 내 질량에도 비례하고 분필의 질량에도 비례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비례해야 된다? 내 질량과 분필 질량의 곱에 비례하면 되죠. 그래서 두 물체 질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뉴턴이 비틀림 저울 등등으로 인해서 계산해낸 비례상수 만유인력 상수 G값.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만유인력의 법칙 공식이에요. 그런데 잘 봐봐. 우리가 그럼 중력이라는 힘은 뭐냐? 중력이라는 힘은 지표 부근의 물체가 지구에 의해서 당겨지는 힘이 중력이죠.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 당겨지는 힘이라는 말은 만유인력이라는 소리야. 맞지? 지구에 의해라고 그랬잖아. 그 말은 M1이 지구의 질량인 거지. 그럼 물체가라는 말은 M2는 그냥 M이 되면 된다는 소리예요. 맞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지표면 부근이라 그랬잖아. 물체에서 물체까지의 거리가 핵심이 되는데 뉴턴 물리학, 고전 물리학에서 가장 핵심은요. 물체 크기는 일단 무시합니다. 그럼 물체의 거리는 뭐로 보느냐? 물체를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질량이 무게 중심점에 모여 있는 거야. 그럼 지구 질량은 어디 모여 있어야 돼? 지구 무게 중심점, 지구 정중앙에 있어야 돼요. 선생님 무게 중심은 여기 어디 있겠지? 맞지? 그러면 결국 거리 R이 지구 반지름 플러스 물체 높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그냥 지구 반지름으로 근사해져 버려요. 왜 이렇게 돼버리냐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별로 못 움직이거든, 인간은.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이 9km가 안 돼요. 에베레스트가 8,848m니까.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 밑바닥은 고작 11km 조금 넘습니다. 11,043m인가? 11,068m인가 그래요. 마리아나 해구 밑바닥이. 너희들이 가본 가장 높은 곳은 비행기일 겁니다. 국내선이 보통 6,000에서 8,000m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국제선을 타면 11km에서 13km까지 올라가요. 그 구름 상승 한계가 10km고. 그래서 국제선 비행기 타면은 쫙 날아가는 동안 밑에 구름 쫙 깔린 거 볼 수 있잖아. 그 대륙권 계면. 그 위에 오존층이 있어요. 20km부터.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려면 이제 비행기 자체의 자외선 보호, 그리고 공기압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군들이 쓰는 특수정찰기 있거든요. U2라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데 얘네들이 한 20km, 30km에서 날아다녀요. 그냥 빠른 건 아니, 그렇게 빠른 비행기는 아닌데 엄청 높은 데서 날아다니면서 엄청나게 초고성능 카메라를 써서, 그러니까 얘는 어디를 날아다니냐, 우리나라에서 이륙을 해서 우리나라 국경선 부근 있지.
우리나라 국경선에서 공해상까지 북한 안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 라인만 씩 이렇게 돌고 와요. 그래도 카메라로 북한 전역 다 찍고 오는 거야. 각도가 그게 되니까 막 30km 위에서 찍어버리니까. 거의 인공위성이 찍는 거랑 비슷한 높이 급으로 찍고 오니까. 뭐 그렇게, 그런 거 모는 파일럿들은 사실상 우주복 입고 올라가야 돼. 공기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 탑건 매버릭에 보면은 그 우리 톰 행님께서 그 테스트 비행기 한다고 마하 10 찍는다고 거의 우주복 같은 거 입고 확 날아가잖아. 그건 이제 그거 다음 버전 준비한다고 했던 거. 뭐 그런 건데. 그래 봐야 13km예요. 그죠? 뭐 20km지. 이거 6,400km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티도 안 나. 심지어 우리 지구는 타원체죠. 우리 지구 태양계 설명할 때 설명했잖아. 마그마 바다가 자전하면서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적도 반지름이 극반지름보다 길어요. 이거 차이만 10km가 넘게 나. 그러면 10몇 킬로 오차 나는 거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그냥 지구 반지름이 돼버려. 이렇게 돼버리면 이 공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요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요 앞에 요 숫자 있지? 생각해보면 이거 다 상수값이잖아. 지구 반지름, 제곱, 만율력 상수, 지구 질량. 요거 계산한 요 값이 약 9.8m/s 제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쓴다? 네, 중력 가속도라 그래서 G라고 쓰고, 중력 가속도라고 씁니다. 요게 통합과, 그러니까 중등은 전부 다 9.8로 썼고요. 가끔 선생님들이 10으로 줄 때도 있었는데 대부분 중등은 9.8로 다 씁니다. 물 1부터는 9.8을 거의 안 쓰고 다 10으로 줘요. 아니면 그냥 G로 놔두게 하거나. 통합과학은 반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문제마다 9.8로 주는 경우도 있고 10으로 줄 때도 있어요.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 값이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물체를 떨어뜨리잖아. 그럼 얘가 점점점 빨라지면서 떨어지거든요. 얘가 떨어질 때 초당 9.8m/s 혹은 초당 약 10m/s씩 빨라진다는 소리예요. 그럼 자,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리면 기울기가 그죠? 올라가는데 이 기울기 크기가 9.8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요게 중력인데, 자, 중력장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게요. 중력장 운동, 중력장, 력장. 포스필드. 역장이라는 소리예요. 필드는 우리가 마당 이런 뜻이잖아. 보통 이제 야구 같은 경우 인필드, 아웃필드, 내야수, 외야수. 포스필드면 역장. 비접촉력이 역장 혹은 이제 약간 북한 느낌 나게 하려 력장. 비접촉력이 작용하는
공간의 힘의 세기와 방향에 대한 설명을 우리는 력장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석의 힘이 차지하는 공간을 자기장, 정전기가 작용하는 공간을 전기장, 중력의 영향을 받는 공간은 중력장. 그래서 원래 이런 중력장 운동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 물체에 중력 가속도가 작용합니다. 그 물체에 중력 가속도가 작용한다. 왜? 이 역장의 크기가 중력 가속도예요. 역장의 크기와 방향이 중력 가속도입니다. 그냥 이게 끝이야. 그래서 물2에서는 중력장 운동이 5가지가 나와요. 물2는 5가지인데 통과는 얘를 줄여서 2가지만 냅니다. 물2에서는 어떻게 5가지냐?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가 자유낙하예요. 첫 번째는 자유낙하고요. 두 번째는 하방투사입니다. 밑으로 던진 거야. 세 번째는 상방투척이에요. 수직으로 던진 물체 운동. 네 번째는 수평투척이야. 옆으로 던지면은 얘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겠지. 5번째는 대각선 투척이에요. 그러면 대각선으로 던지면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면서 떨어질 거 아니야. 이해가 돼요? 이 5개 중에 통합과학에서는 2개만 배우면 됩니다. 뭐랑 뭐? 자유낙하랑 수평투척인데 사실 이건 같은 운동이에요. 뭐냐면 자, 되게 단순한 겁니다. 자유낙하부터 설명할게요. 이 자유낙하를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바로 요 전 타임 9시부터 10시 사이에 배웠던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을 좀 가져와야 됩니다. 뭘 배웠느냐? 요 3개를 배웠잖아.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AT 제곱, ES는 B제곱 빼기 V0 제곱. 살짝 사이비기가 있긴 한데, 뉴턴이라는 사람의 약간 역사적이나 그 사람의 생활, 사상적인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뉴턴은 과학자라기보다는 수학자에 가까웠고 수학자라기보다는 신학자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종교가 아닌 학문으로서의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에 대한 추구를 점성술과 연금술로 한 사람이야. 그래서 점성술 연구한다고 천문학 공부했고요. 천문학 공부하려고 물리학을 공부하다가 미적분까지 간 거야. 별의 운동을 설명하려고. 그 뉴턴은 그래서 신이라는 하느님이라는 그 종교적 그런 관점, 특히 기독교의 예정론에 상당히 꽂혀 있었어요. 교회 조금이라도 다녀본 사람은 뭐 종종 많이 들어보는 너희를 위해 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느니 너희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에 따라 뭐 콜링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렇게 가면 모든 걸 잘 해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 보통 교회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수식으로 옮겨놓은 게 이 두식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부 그 기독교와 과학에 걸쳐 있는 나랑 비슷한 이런 애매한 양반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야. 무슨 소리냐면 봐봐. V0 처음 홍역 관찰을 시작했을 때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느냐죠. A
앞으로 그 운동이 어떻게 바뀌어가게 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이잖아. 맞지? 처음의 상태와 바뀌어갈 계획을 알게 되면 T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어디서 뭐 할지가 결정이 나네? 맞죠? 그러면은 어떤 운동, 미래를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초기 조건인 거지. 맨 처음 어떤 운동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 그 운동은 어떻게 바뀌어갈 것이냐를 알면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는 소리잖아. 그 자유낙하 중력장 운동에서 자유낙하의 초기 데이터 값, 즉 뭐 V0 값과 A 값을 생각해 보면 자유낙하잖아. 자유낙하의 처음 속력은 얼마죠? 0이죠. 그냥 맞잖아. 자유낙하의 처음 속력은 0이고 가속도의 크기는 중력가속도 G예요. 일단 9.8은 나중에 대입하고, 그리고 그 방향성은 아래쪽이긴 할 거예요. 맞지? 그러면 뭘 하느냐? 뭐 할 거냐? 이 초기 조건을, 자, 지금 잘 보세요. 이 초기 조건을 요 공식 3개에 대입해서 자유낙하 공식 3개를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V는 GT가 되고요. 맞지? S는 2분의 1 GT 제곱이 되고요. 세 번째는 B 제곱은 2GS가 됩니다. 그지? 그렇죠? 요 세 개가 나오고, 어차피 V에 대한 공식이 나왔잖아? 그럼 우리는 뭘 그릴 수 있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좀 크게 그릴게요. 되게 중요한 거라서. 요거 기울기가 뭐다? G죠. 봐봐. 시간이 1초일 때 속력은 G일 거 아니야. 시간이 2초면 속력은 2G겠죠. 맞지? 그러면 봐봐. 시간이 T일 때 속력은 GT가 될 거고, 그때 움직인 이동 거리는 2분의 1 GT 제곱이 되겠죠. 그럼 반대로 속력이 V면 그때 시간은 얼마가 되게? 이거 되게 단순한 건데 봐봐. 여기서 올라갈 때 곱하기 G 했잖아. 그럼 여기서 올라오려면 뭐 하면 되는데? 그렇지, 나누기 G 하면 되는 거야. 어려워할 거 아니잖아. 함수니까. 그럼 이때 시간은 뭐야? G분의 V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는 얼마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G분의 V, 여기서 여기까지가 V니까 2G분의 V 제곱이 되죠. 마무리. H미터에서 떨어진다면, 즉 요거는 S가 H인 거지. 맞지? 그때 속력은 얼마가 될까? 여기에 H 넣으면 V는 이잖아, 그냥. V는 2GH로 가버리겠죠? 그러면 그때 시간은 여기서 G로 나누면 되니까 이렇게 돼버리잖아. 로또 안으로 돌아.
이게 뭐냐면 우리는 자유낙하를 했기 때문에 너무 선 좀 조막이 그랬다. 자유낙하이기 때문에 tvs 값이 고정이 된다고. 시간이 t냐, 폭력이 v냐, 높이가 h냐에 따라서 시간이 t일 때는 gt 2분의 1 gt 제곱 g분의 v 2g분의 v 제곱 루트 2gh 루트 g분의 2h 값으로 고정이 된다. 한 가지 값을 하면 나머지 두 개 값은 무조건 이 값을 가질 수밖에 없게 돼. 왜? 자유낙하니까. 알겠어요? 옛날에 장항고에 부가고였나 일과고였나 물리 선생님이 장항고가 특수지 인문고 판정으로 부산 전국 단위 모집할 때가 있었어요. 너희들 한 해 선배부턴가가 지원이 안 됐어. 장항고에 지원이. 기숙사학교 하고 지금은 이제 거기 일광지역 신도시 때문에 그냥 일반계고야. 거기서 이 개념 모르면 손도 못 대는 문제를 통합과학에서 서술형으로 냈어. 1학기 중간에. 전교에서 3명 맞췄다. 무슨 문제를 냈냐면 문제 보여줄게요. 걸작입니다. H에서 그리고 봐봐. 지금 요 표나 요 그래프에 물체 질량 안 나와 있죠. 무슨 소리다? 자유낙하하는데 질량은 상관이 있다 없다? 공기장 없으면 질량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야. H에서 물체가 자유낙하하는데 H에서 A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2분의 H를 지날 때 A가 2분의 H를 지날 때 B는 스몰 h에서 자유낙하 시작합니다. 응? 둘이 동시에 바닥에 충돌할 때 스몰 h는 얼마의 라지 h인가 서술하시오. 내가 이때까지 통합과학에서 본 제일 멋 같은 문제였어요. 왜 내가 이걸 멋 같은 문제라고 욕하냐면 내가 이거 똑같은 문제를 옛날 6차 하이탄 물리학 2 심화 문제에서 본 적이 있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 내려면 낼 수 있는 문제예요. 자유낙하에서. 못 내는 문제는 아니야. 근데 딱 통합과학 문제 레벨에서 낼 수는 있는 문제야. 왜? 자유낙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선생이면 이렇게까지 완전히 틀을 풀로 짜주지는 않았어도 자유낙하에 대한 식, 거리, 개념, 공식들은 줬으니까 애들이 찌지고 뽑고 잘 응용을 했으면 그 당시 장항고는 사실상 부산에서 그 영재고, 과고, 해고 다음 학교였으니까. 해고 동급 학교였으니까 아예 영재고, 과고 바로 다음 클래스였거든. 해운대고랑 같이. 해고, 장고, 장재고까지. 그러니까 거기 오는 애들이면 풀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 문제 푸는데 이 틀, 요 공식 개념, 이 개념 없으면 솔직하게 거의 손도 못 대는 게 맞긴 해요. 풀이 보여줄게요.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한테 풀라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나 멍할 거기 때문에 지금 머릿속에 시뮬레이션도 잘 안 되죠. A가 여기서부터 쭉 떨어지는데 반쯤 떨어졌을 때 여기서부터 얘가 떨어지기 시작할 거야. 얘는 벌써 속도가 계속 붙어 있는 상태고 얘가 따라붙어서 꽝 같이 떨어진다는 소리지. 사실 그래프 그리고 나면 그래프만 정확하게 잘 그리고 나면 공식은 세 줄밖에 안 되거든. H미터에서 물체가 완전히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루트 G분의 2H죠. 맞지? 그럼 봐봐. 물체가 2분의 H만큼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루트 G분의 H가 돼요. 맞지? 요 사이를 델타 T로 잡을 때 여기서 자유낙하한 요 S 2분의 1 G 델타 T의 제곱 얘가 스몰 h예요. 알겠어? 맞잖아. 얘가 스몰 h예요. 개념적으로 맞지? 그러면 스몰 h는 2분의 1 g에 루트 g분의 2h 마이너스 루트 g분의 h의 완전 제곱이니까 묶어낼 거 묶어내고 제곱수 풀면 되죠. 2분의 1 g에 g분의 h 제곱으로 묶어내면 그냥 g분의 h 바로 빠지고 루트 2 빼기 1의 제곱 되잖아. 요거 g 바로 약분돼 날라갈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2분의 3 마이너스 2 루트 2h가 스몰 h가 됩니다. 요게 끝이에요. 풀이 과정은. 풀이 과정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 이유는 실제 필요한 모든 풀이 과정은 그래프로 다 퉁쳐버린 거예요. 그죠? 그지? 예, 요런 식으로 자유낙하에서 계산 문제가 복잡하게 나오면은 이런 틀, 이런 개념 하나 정도 있으면 이해가 편한 거고. 사실은 이런 개념까지 없이 그냥 떨어지는 속력은 시간에 비례하고 이동거리는 시간 제곱에 비례한다. 요 정도 가지고 많이 풀게 될 겁니다. 자유낙하 수직은. 알겠죠? 자, 이거 정리할 거 빨리 정리. 자, 그러면 수평으로 던지는 물체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느냐? 그냥 간단합니다. 자, 봐봐. 높이 h에서 어떤 공을 앞쪽으로 v0로 속도로 던지면 얘는 실제로 수평으로 쭉 날아가서 거리 L까지 날아가서 바닥에 도착할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이거 운동을 잘 생각해 보면 얘는 날아가는 동안 받게 되는 힘이 공기 저항이 없다면 뭐밖에 없죠? 중력밖에 없잖아. 즉 얘는 X축 방향의 운동은 V0x는 V0고 A는 0인 운동을 하게 되죠. 맞지? 가속도가 없는 운동이에요. 즉 얘는 수평 운동은 그리고 Y축으로는 처음 속력은 0인데 가속도는 이건 밑에 것만 딱 보면 이건 무슨 운동인데? 자유낙하지. 위에 거는 가속도가 0인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잖아.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 요렇게 보시면 돼. 얘는 결국 요렇게, 얘는 요렇게 운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요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서 한 방에 세로줄을 그어버리는 거야. h 미터 떨어진댔죠. 그럼 아까 여기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루트 g분의 2h라 그랬잖아. 근데 얘는 요게 지금 얼마다? v0죠. 요 사각형 넓이가 l일 거 아니야. 얘는 바닥에 충돌할 때까지 날아가니까 요 시간도 얘예요. 그지? 그럼 요 거리는 v0 루트 g분의 2h가 되는 거야. 응? 그리고 봐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 예를 들어 중간쯤 t초일 때 t초쯤일 때 한 요쯤이다. 여기가 t초인 순간이다. 수평 속력, 수직 속력, 수평 위치, 수직 위치 다 설명이 되죠. 수평 속력은 똑같이 얼마일 거다? v0. 맞지? 여기가 t초일 때. 수직 속력은 gt겠지. 맞지? 여기서 여기까지 수평 이동 거리는 v0t일 거고, 맞죠? 수직 이동 거리는 2분의 1 gt 제곱일 거예요. 그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움직여 오고 있는지도 다 예측이 된단 말이지. 그래프를 중심으로. 그래서 결국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지만 쉽게 생각해서 수평 따로 수직 따로 생각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난다라고 따로따로 분석해 주시면 어려운 설명은 아니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따로따로 분석하는 것보다 쉬운 레벨로 통합과학의 운동 설명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가는 게 이제 뉴턴의 대포예요. 자, 요거대로라면, 잘 봐봐. 이거대로라면 결국 L은 V0에 비례하죠. 맞지?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지구는 직선이 아니라 평면이 아니라 둥글잖아. 실제 지구는 둥그니까 일정 높이에서 여기에 떨어지기보다 더 가서 떨어지게 되죠. 그지? 그럼 엄청나게 빠르게 쏜다면 어떤 속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지구가 휘어지는 각도랑 포탄이 휘어지는 각도가 어떻게 되게? 나란하게 휘어지는 각도가 되게 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 나오는 뉴턴의 대포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지구가 둥그니까 요 지구 중앙에서 접선을 그어서 지구 중앙에서 접선을 그어서 이 높이가 5m, 약 5m 혹은 4.9m. 왜? 2분의 1 G 1의 제곱. G를 10으로 주면 5m, 9.8로 주면 4.9m가 되겠지. 5m가 될 수 있는 5m 상 접선을 그린 높이가 지표면에서 5m가 될 수 있는 요 거리를 쟀더니 약 8km가 되더라.
약 8km가 되더라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이건 무슨 소리다? 공기의 저항이 없다면 지구 표면에 그리고 높낮이가 없다고 치고 초속 8km로 앞으로 쏴버리면 얘는 지표면을 스치듯이 지구 공면을 따라서 확 돌아서 다시 한 바퀴를 돌아서 올 수 있겠죠. 떨어지지 않고. 이거를 우리는 그래서 이 8km/초를 제1 우주 속도, 즉 원궤도 속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건 이제 우리 통합과학 레벨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사실 이게 아니겠죠, 당연히. 원래 심화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이게 만약 물투로 가잖아? 물투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여만 드릴게요. 이건 몰라도 된다.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심력이라는 힘이 필요합니다. R분의 V제곱이라는 F는 M의 R분의 V제곱이라는 힘을 구심력이라 그래요. 질량 M인 물체를 반지름 R의 반지름으로 V라는 속력으로 원운동을 시키면 구심력이 만들어지는 거야. 예. V라는 속력으로 반지름 R인 원을 돈다고 할 때 얘를 원운동 시킬 수 있는 힘의 크기는 요만큼의 힘이 원의 중심으로 가해져야 돼. 이만큼이 우리 중력이잖아. 그럼 뭐가 돼? 그냥 mg가 된다고 쳐버리면 되죠. 맞지? 되게 심플하게만 계산한 거예요. 원래 만율력으로 놓고 만율력 상수 놓고 약분하면서 계산해야 되는데 그냥 대략적으로만 계산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mm 약분하고 r 넘어가면 v제곱은 rg죠. 그러면 v는 루트 rg잖아. 요거 계산하면 8km/s 나옵니다. 딱 g에 10 넣고 r에 6400km 이거 계산해가지고 나눠서 넣잖아. 그럼 딱 8km/초 나와요. 단위 맞춰서 계산해 나오면 딱 요렇게 하면은 8km/초로 나옵니다. 계산이. 요렇게도 계산이 되긴 한다는 거예요. 근사값으로. 오케이? 자, 이런 중력을 받으면서 우리는 지구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고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이해가 되죠? 응?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책에 보면 116쪽에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여러 행성들이 지구주를 돌고 지구 중력에서 달과 인공위성이 지구주를 공전하고 이런 달과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우리 기조력이 생겨서 밀물 썰물이 생기고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중력에 의해서 공기가 잡아당겨지는 힘이 약해지니까 공기의 밀도도 점점 희박해지죠. 그리고 이런 중력 때문에 부력이 만들어져서 대류현상도 생기고 지표변화,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리고 빙하가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V자국이나 공류 혹은 U자국 같은 것도 생기고 기상현상도 중력에 의해서 생기고 새들은 중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뼈 내부가 어떻게 되었지? 텅 비게 되었죠. 그리고 육상에 생활하는 동물들은 뼈가 더 튼튼하게 되었고 그리고 기린이라던가 목이 긴 동물들은 그 위에까지 피를 올려보내기 위해서 심장 구조나 혈압이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었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중력을 적응하기 위한 구조로 바뀌어가는 거죠. 맞지? 그리고 심지어 이제 식물에서
식물의 생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옥시토신 같은 경우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자라는 식물을 꺾어 놓으면 옆으로 땅을 눕히잖아. 그럼 뿌리는 중력 방향으로 휘고 줄기 끝 생장점은 중력 반대로 자라고 뿌리는 중력 방향으로 휘어지면서 또 자라게 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중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뭘 한번 해보시냐면 저기 110쪽하고 저기 117쪽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일부러 저기 뭐를 안 했냐면 109쪽에 힘과 운동에서 F는 MA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뭐 할 거냐면 F는 MA 힘과 운동 파트 설명하고 시간 남으면 저기 운동량과 충격량 설명할게요. 운동량과 충격량은 양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아마 그렇게 딱 설명하면은 연결이 돼서 요 역학 파트가 끝나질 겁니다. 아니다, 그냥 맞춰도 되겠다. 거의 마칠 시간 아니냐? 그치?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수고했습니다.